산 김대중은 죽은 박정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아봐 주시기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도 제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도 세계적인 대한민국 대표적인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특정 정당의 소유의 문제도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민주주의의 유산이자 터전인 동교동 사저를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그리고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만큼 못할 만한 그런 이유와 소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더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집권 후 자신을 평생 탄압해온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을 하였고 1999년 박정희 대통령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과 함께 손수 본인께서 명예회장을 맡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부총리를 지냈던 신현학 전 부총리를 회장으로, 그리고 자신과 함께 박정희 정권에서 가장 많은 고통과 탄압을 받은 권노갑 비서실장을 불러서 자네가 부회장을 맡으소, 내가 명예회장을 맡으니 해서 권노갑 고문이 할 수 없이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달서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막 입문했던 박근혜 의원님을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 따님 자격으로 부회장을 맡아서 권노갑, 박근혜 두 분의 부회장, 그리고 손현학 전 총리가 회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 김대중이 명예회장,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시드머니로 200억을 국가예산으로 투입해 준 바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 같이 직접 자신을 탄압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선별적인 업적에 대해서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직접 추진하고 예산도 직접 배정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뜻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200억이 배정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300억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화해와 통합의 지도자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과 통합의 김대중 대통령의 사죄 보전과 관리에 정부가 직접 나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자주 말씀해 왔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단화되어 있는 이런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 갈라진 이런 메마른 정치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네, 오늘 인트로는 8월 7일 새로운 미래 전병헌 당대표의 책임위원회 모두 발언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8월 7일 날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여기 모두 발언이 두 개로 잘려서 나와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이날 책임인 모두 발언 라이브 방송을 보면은
발언 쭉 한번 하시고 한 챕터 잠깐 한 1초 정도 쉬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져와 왔습니다. 뭐 이제 다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떤 초당적인 그다음에 탈진영적인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병현 대표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용서를 통한 이제 뭐 사회 통합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 집권 당시 집권기에 이제 그때가 박정희 기념관이었나? 네네. 기념사업, 예, 네, 기념관.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제 네.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그때 이제 막 국회에 입성했던 박근혜 데려와가지고 딸이니까 사업회 이제 뭐 부회장 자리도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초당적인 움직임을 보이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때 여기에 이제 언급을 안 하시지만 사실 뭐 전두환의 노태우 사면해 준 거. 네네. 그것도 이제 굉장한 사실 이제 그 우리 지지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용서를 통한. 근데 저는 이제 이 단어가 좀 싫어요. 통합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당 관계자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통합보다는 화합이라는 말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좀 나쁘게 보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전체주의와 연결되기가 너무 쉽죠.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와서 한 얘기지만은 2017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원팀론 말씀하셨을 때 네네. 그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받아들였던 것 뿐이지 사실 그 원팀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나오기에는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원팀론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그렇게 이어져온 결과가 뭡니까? 이재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로 뭉치는 거고 화합이라는 거는 하나로 뭉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이제 개별적인 어떤 뭐 개인 혹은 이제 뭐 각자 여러 소그룹들이 있겠지만 이 소그룹들이 다만 공통의 목표를 대했을 때 뭐 서로 싸우거나 반목하지 않고 협력해 나가면서 같이 나가는 게 화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 문제를 특히 정치에서 이야기하면 있어가지고서는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통합보다는 화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합이 확실히 좀 뉘앙스로 봤을 때 좀 더 네. 어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뭐 영어로 화쟁사상이라는 그런 화쟁이라는 불교 네. 용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격렬하게 토론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우러지게끔. 네. 이렇게 토론 속에서 어우러지는 거죠. 그렇죠. 어우러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냥 하나를 뭉칩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막 이승만이 떠오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지 혼자 도망가고. 먼저 째고.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게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꼬라지 나는 거를 계속 그대로 냅두면 이 꼬라지 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이미 단도리 치신 게 아닌가. 단도리 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과거 청산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당사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은 뭐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서거를 했고 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청산을 해줄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집권 세력.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 뭐 그런 인사들이 이제 그 위세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 그렇죠. 많이 꺾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탄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게 김종필이니까. 그렇게 치면 또 되게 좀 묘한 관계이기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전병헌 대표께서 소개하신 이 기사, 네. 그러니까 산 김대중은 죽은 박정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했을까? 네. 이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대선 전에 네. 김종필 그때 자민련 총재를 찾아가서 하셨던 얘기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총리까지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좀 탄압을 받았죠. 예, 저거 키워주면 내 잡아먹을 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뭐 정치 역학 구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재산 관련해 가지고도 좀 털리기도 했었고 네, 뭐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그래서 나를 좀 지지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그 내각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내각제는 이제 뭐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건 좀 그래. 그랬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이거는 이제 약속을 지키셨죠. 네. 지키셔가지고 김종필 총리가 뭐 정치라는 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많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켜줬네 뭐 하면서 좀 좋아했다고 김종필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 싶은데 이제 그 지도자의 어떤 지도자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랑 그다음에 지지자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IMF와 동시에 집권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민들 간의 화합이었단 말이지. 더구나 시국이 비상시국 그때는 사실 화합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이라는 게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중원하는 상황, 전쟁이거나 전쟁 중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일 때는 화합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IMF도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수준의 국nen이었기 때문에 거의 전시 수준이었죠. 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그 국민들 간의 어떤 반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제 그 일환으로 저는 결국 이 박정희 기념사업회도 이때 만드신 거고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3.1 해준 것도 다 그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아마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다툴 때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사면했다. 네. 근데 아니다. 이제 그때 김영삼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이 네. 한 거다라고 네. 하지만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의하셔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김영삼이 했다고 해도 이명삼이 뭐 해줄 수가 있나? 솔직히 말년에 IMF 더구나 IMF까지 맞아가지고 욕 바가지로 처먹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기 이어받게 되면은 그때 시작할 때부터 임기 이어받고 시작하려면은 그런 어떤 그 국가적인 이벤트로 국민들이 좀 반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건의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99년에 5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네. 대구를 찾아가셨다 했나? 하여튼 그래서 대구 경북의 정치 원로들과 만찬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여기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두 축이다. 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적 근대화를 부인하지 못한다. 여기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 대구 경북 원로들을 모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게 한동안 이제 좀 좌파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박정희 시절에 뭐 누가 집권해도 경제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보면은 그 시기에 개도국들은 뭐 나무젓가락만 꽂아놔도 나무가 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랬는데 아니거든. 그렇죠. 아닌 사례들이 또 많죠. 세계 여러 국가들을 보면.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살아남은 국가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 시기에 중화학공업 밀어붙이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근대화 급속하게 추진하고 도시화 추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반 시설을 많이 닦아놓은 그게 크거든요. 공이 크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이제 뭐 부정부패가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뭐 이제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군부 독재 국가 중에서 그나마 덜 더러웠던 국가인 건 맞아요. 우리나라 네네. 군부 세력이 지금 요즘 어디더라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거기 지금 또 시위 일어나고 있는데 태국 말고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학생이 이제 그 소식 전해주는 거 봤는데 지금 거기 외신 다 그 인터넷 다 차단되고 그래가지고 네네.
거기도 뭐 부패 때문에 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버마 아닌가? 버마 말고 버마도 말고. 네. 근데 동남아 국가들 지금 다 그래요. 뭐 많이. 네, 거진 다 그래요. 정치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안정되는 한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 빼고. 네. 그 싱가포르만 제외하면은 뭐 다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만 계속 그래도 점점 나아져 왔단 말입니다. 사회가. 네네.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를 다 따져야 되는 건데 진영이 갈리면서 한쪽은 공만 계속 들이대고 있고 다른 쪽은 과만 계속 야 그거 다 소용없다 이 과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과를 얘기하면서 공까지 이제 깎아내리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시기에 뭐 누가 집권했어도 그렇게 됐을 거다 그런 식의 얘기 같은 거 그거는 동의하기 힘들죠. 누가 집권했다는 건 그냥 가정일 뿐이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쿠데타로 인해서 밀려났던 네. 뭐 윤보선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근데 경제 5개년 계획이 그때도 이제 마련된 게 자체적인 경제 5개년 계획이 있긴 했었으니까 네. 윤보선 정권이 만약에 쭉 잘 이어졌었다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전혀 발전이 없지는 않았을 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건 이제 대체 역사일 뿐인 네, 거고. 대체 역사일 네. 뿐인 거고. 일단 이제 박정희가 권력을 쟁취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왔었다. 네. 이제 그 일정 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공인할 만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국민 대회 그때는 대통합이 필요한 시기였으니까 통합을 위해서 이제 그런 행보들을 보이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정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때 김정일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결단을 내렸었는데 이거 지금 기념관 만드는데 정부에서 좀 힘 못 쓰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병헌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 이슈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다뤄볼 텐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거 굉장히 확실히 이제 저게 정치해본 사람의 짬이랑 일반인의 어떤 그 감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 기사 이제 7월 말에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뭐 이건 이거 어떡하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이걸 이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우리 당대표 잘 뽑았구나.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병헌 대표의 실력이 드러난 한 주였죠. 네. 이번 한 주는. 네. 네. 우리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님 이야기 나온 김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그 트위터에서 이제 어느 분이 쓰신 거 보고 되게 공감이 가가지고 이제 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재앙적 대통령 혹은 이제 재앙적 총재 지금 이재명이 이제 뭐 연임하면서 DJ도 그랬다 그런 식의 많이 그런 얘기들 하는 개딸들이 있잖아요. 많이 비교가 되죠. 많이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총재 시대로 회귀한 거 아니냐. 네. 총재가 뭐가 문제냐. DJ도 총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DJ 시절에 과연 재앙적 총재였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한창 문성근 쫓아다닐 때 네네네. 그때 이제 문성근이 하는 강연 듣고 하면서 이제 문성근도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 내라는 모죄로 재판 받을 때 그때 네네네. 그 재판장에 지금 백청이 저기 재판 방청 가듯이 그렇죠. 가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가가지고 이거 뭐 녹음도 못 하고 적지도 못하고 적지도 못하니까 그냥 다 외워가지고 네, 다 외워가지고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지고 식당에서 다 수기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수기로 다 옮겨놨다고 해요. 뭐 아무튼 그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해줬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DJ 그 총재 시절에도 민주당 개판이었다. 특히 이제 총선 앞두면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그 사저에 맨날 찾아와가지고 돌 던져서 유리 깨 부수는 게 부지기수래요. 동교동으로 와서. 네, 동교동 와가지고 대 들고 막 죽이네 살리네 별 개소리 다 하고 그 이제 주로 이제 지역 토호들이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어딜 봐서 재앙적 총재입니까? 그 이면에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찍어 놓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그래서 이제 재앙적이라는 말을 쓰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다 어떻게든
흡수하시면서 예. 하드 캐리를 하신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음. 보면은 지금 이제 대가리 먹고 있는 86들 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땡겨온 애들 아닙니까? 당시에 꼬마들 다 땡겨와가지고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대가리라고 할 수 있나 이제? 이재명만 대가리 아닙니까? 에이, 그러니까 아유, 지금 86 그 옆에서 이재명이 머리끄댕이 잡고서 이렇게 좀 올려준 김민석 외에 뭐 86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뭐 정봉주도 86은 86이겠구나. 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먼저 86이라고 말했던 그런 정치인 뭐 누구는 감옥에 가 있고 그다음에 누구는 뭐 어디 있는지 이제 소식도 안 들려오고 예. 그 이제 DJ가 재앙적 총재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DJ가 재앙적 총재였으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못했을 거예요. 외부인이었잖아.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죠. 김영삼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에서 넘어오신 김영삼이 거죠. 픽한 사람인데 어떻게 쩌리로 있다가 묻어 들어온 건데 그 사람이 당내에서 아무리 그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오게 냅뒀겠어요. 재앙이면은 자기 개파 쪽 사람 키워주지. 그게 근데 또 막 당시 이제 원래 후보로서 이렇게 가까이 그러니까 정권에 가장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거는 처음에 이인재였잖아요. 네. 처음에 이인재였는데 이인재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저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나온 분이고. 이인재 뭐 하기야 그때 또 DJ계라고 생각해보면은 정동영이거든. 제일 에이스급. 그렇죠. 그래 생각해보면 또 결국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인물이 없었다. DJ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막 우스갯소리로 그때 그 배칠수가 뭐 녹음했던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시중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부러 이인재를 팽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나 봐. 그 당시에. 뭐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뭔가 예를 들어서 그때 하나갑도 네. 대선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인재는 아예 일찌감치 이제 뛰쳐나갔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누구를 밀어줬으면 그런 식으로 밀어줬겠냐 이거죠. 그렇죠. 뭐 그 광주에 그때만 해도 뭐 대통령이 그 경선 개입하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까지 태클을 걸 때도 아니었고 광주에다가 조금 언질 줘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게임이지 그런 것들은 사실. 호남에서.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총재를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였어요. 김대중 총재였지만 이재명이랑은 결이 다르다 전혀. 그러니까 당내 내부 비판을 억누르신 적이 없었다. 네. 네. 비판을 최대한 다 받아들이시고. 뭐 이재명은 입으로만 뭐 다양한 목소리를 뭐 수용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가 생기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그 탈당을 선언하시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DJ께서 그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당내 비판이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막 김대중 당신이랑 같이 못 가겠다. 당신 그냥 아예 이선으로 빠져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나가버리셨어. 그렇죠. 이거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안 되겠네. 나가셔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올라오셨지. 그 선거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런 선거 거지. 한번 해보자. 그런 거지.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DJ 언급하지 마라. 사조도 지금 이렇게 개판 쳐놓고는 내팽개 쳐놓고는. 그러니까 재한적 총재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을 실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총재인 건 맞지만은 제왕적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총재를 맡고 있으면서 당을 운영하는 그 체계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굴리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당시 그렇게 당원이 많지도 않았고. 네, 지금처럼 이렇지도 않았고. 지금은 이제 훨씬 어떤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많이 더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의식이 같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지. 물리적으로 이제 성장한 거죠. 개나 소나가 돼버렸죠, 진짜로. 자, 뭐 이 정도로 잡담은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웰컴퓨터로 연락 주세요. 안전한 배송에 사용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름방학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기다렸다 여름방학. 네네. 근데 이거랑 별도의 또 이제 이벤트를 하나를 또 이제 진행을 하세요. 이거 이제 웰컴퓨터 팟딱 기념 이벤트라고 하는데. 네. 웰컴퓨터가 이제 트위터에서 유료 계정을 이제 네네. 샀습니다. 파란 딱지가 네.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료 계정 붙으면 이제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저기 노출도를 올려가지고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함인데 문제는 이 웰컴퓨터 뭐 좀 계정 관리를 그 신입 사원분께서 하시는지 사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어그로 끄는 거를 안 쓰시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도 이제 노출은 되겠죠. 이제 파란 딱지니까 그 저기 타임라인에 관계없이 노출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팟딱 기념 이벤트는 뭐냐? 지금 이제 요 팟딱 기념 이벤트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웰컴퓨터 계정에. 네. 요 글을 이제 팔로우하시고 그러니까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요 게시물 리트윗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응모가 됩니다. 네네. 댓글은 안 달아도 되나요? 이번에는? 이번에 댓글 달라는 얘기는 없네요. 아, 근데 일단 전 댓글을 하나 달아보긴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추첨은 8월 16일 금요일 날 합니다. 네네. 아무도 저녁 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당첨자는 한 명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보겠네요. 네, 최첨단 추첨 네. 추첨 방식을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당첨자 한 명은 이제 수령 후 후기 필수라고 이제 그 단서 조항을 다셨는데 그래서 경품이 뭐냐? 아 이름 되게 길어. 자그마치. ASUS ROG 스트릭스 스코프 2 96 와이어리스 유무선 키보드인데 키보드 그러니까 뭐 키보드 그러면 뭐 키보드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싶었는데 제가 이제 단어에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최저가가 25만 9천 원짜리. 와 진짜 비싸다. 네. 오 비싸다. 이제 와이어리스 유무선이니까 그 이제 무선으로 쓰다가 배터리 다 되면은 그 꼽아가지고 쓰면 되나 봐 바로바로. 요런 유선으로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저도 되게 요런 키보드 있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유무선 겸용 키보드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이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응모해 주시고 또 이제 웰컴퓨터 계정을 다시 한번 좀 더 키워가지고 요래저래 좀 그 리트윗도 많이 해주시고 좀 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가 있고 이번 주에는 일단 소금빵이 전격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 다 팔렸다는 것 같죠? 또 다시 오픈런, 네. 또 다시 열리겠죠, 뭐. 예, 또 열리겠죠. 지금 이제 초기 판매분 아마 12일 날 배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업로드되는 월요일이죠. 네.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또 다시 여시지 않을까. 소금빵 워낙 그 기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아이템이고, 굉장히 이거 소금빵만 파셔도 될 것 같아 보니까. 호구매님 오픈런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했습니다. 아, 못하셨군요. 네. 하셨습니까, 오픈은? 아니요, 저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빵 먹으면 살찔 것 같아서? 버터가 또 이번에도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한 차례. 그러니까 네. 저밖에 못 먹어요. 네. 버터가 들어가면은. 네. 그래서 소금빵 많이들 뭐 성원 해달라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 사실 여기는. 여기는 뭐 지금
하죠. 핫. 예, 뭐든 메뉴만 열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사재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네, 참. 항상 예, 저희보다 잘 나가는 네. 이런 웰컴피터 달품운동자 라만카카를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네, 우리 네. 방송을 조금이나 띄워보려는 네, 그런 사실은 이건 뭐 그렇지 말 그대로 제공이지 이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웰컴피터나 웰컴피터 달품운동장이나 라만카카에 뭐 팔을 비틀어서 네. 뭐 제공을 뭐 삑을 뜯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뭐그 팔 비틀려 그러면 우리가 팔 비틀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쳐맞지. 피지컬로도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가 봅시다. 최근에 이제 트위터 저 이제 트위터 쓰면서 보니까 지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코로나 제 타임라인에 있던 분만 해도 코로나 확진됐다는 분이 한 5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코시국 때보다 지금 확진자가 저는 더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8월 9일자 서울신문 기사인데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조짐, 치료제 품귀 예산도 부족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 기사를 정리를 하다가 좀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잠깐 보니까 작년 7월 말에도 요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사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좀 나오는 얘기겠지만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위험해요. 이제 그것도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8일 날 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4주간. 네네네.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에 입원 환자가 91명이었는데 넷째 주에는 465명. 그러니까 엄청 늘은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 말씀드렸었나? 저희 한 주 지날수록 거의 2배씩 네네.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넘어가면 신규 입원 환자가 500~600명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를 정점으로 환자가 늘고 그 이후 중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엄 교수님이 관련 좀 권위자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시감 들어가서 찾아본 작년 7월 기사. 거기도 엄종숙 교수님 인터뷰였나 보죠? 다른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엄 교수님 인터뷰를 치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 치료제가 이제 팍스로비드나 아니면 대체 치료제로 이제 라게브리오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먹으면은 뭐 입원 사망 확률이 85%까지 급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후유증도 이제 낮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확실히 코로나 잡으려고 나온 약인가 봐. 이거는 딱 맞춤으로 그렇게. 네네. 그런데 지금 치료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환자가 제때 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증상 발현 5일 안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제 몸에 좀 이상했으면 바로바로 약을 구해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약이 이제 팍스로비드는 완전히 동일한 상태고 네. 지금 대체제인 그 라게브리오도 지금 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코로나 환자 입원을 하면 원래 이제 원내 약국이 있잖아요. 네. 원내 약국에는 라게브리오도 이미 다 동한 상태라 가지고 이건 약국 수소문해가지고 환자들이 가서 이제 약 사라, 환자들이 약 사서 먹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은 아예 지금 관련해가지고 그냥 동나가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에 이제 그 치료제 공급량을 76,043명분으로 6월달보다 100배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그 6월달 같은 경우는 737명분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7만원 네, 넘게 7만원 늘리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약 구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 치료제 관련 예산이 지금 올해 엄청나게 삭감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치료제 관련 예산이 8,189억 원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년대 2월 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예산이 1,798억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깠는지 정부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본은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추가 예산 확보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좀 그렇다. 거기다가 지금 의료 대란도 지금 해소 안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 갑자기 급증해 버리면은 과연 그 감당할 캐파가 나올까? 치료제도 없고 병원에 의사도 없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브리핑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는 뭐 정보가 별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질본이 이제 이렇게 정례 브리핑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보면 관련해 가지고. 근데 지금 이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될 얘기 같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어. 어떡하자는 거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환자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뭐 질병관리청 브리핑에 따르면 8월 8일에 관계 부처 합동 그 회의가 있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질병관리청 회의실에서 관계 부처 회의가 있었대요. 네. 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뭐 주요 논의 안건으로 유행 동향, 뭐 의료 측의 점검, 뭐 치료제 사용 현황, 그다음에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 24년, 25년 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 그다음에 자가 검사 키트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황으로 보면은 이제 입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렇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입원 환자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18.1%. 그러니까 네. 50세 이상으로 잡으면은 그게 이제 83%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19세 이상 49세까지가 이제 1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 타임라인에 뜨는 분들은 다 그 10%에 드는 분들인가 본데. 그렇죠. 많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병원에서 지금 그 카운팅 된 거 이상으로 환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병원에서 카운팅 되는 거는 입원 환자의 케이스니까. 네네. 입원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집에서 끙끙 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보다는 좀 더 확진된 사람 기준으로 하면 좀 더 많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전처럼 확진자를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뭐 격리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역학 추적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증세 자체가 조금은 나아졌으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뭐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미국의 그 질병관리청, 네. 그러니까 CDC죠. 질병관리본부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는? 네네. 뭐 이쪽에서는 이제 좀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얘기를 조금 참고를 해보면은 지금 유행하는 게 이제 KP3라고 합니다. KP3.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우세가 된 JN1에서 이렇게 변종된 거라고 하는데 6차 변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몇 차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KP3 전에 KP2가 우세종이었나?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KP3로 넘어왔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벌써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꽤나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치료제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유행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좀 치료제 확보하는데 쉽지는 않을 텐데 열심히 애를 써야죠. 네. 증상은 기존의 코로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증상이 뭐 발열이나 또 오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기침, 그다음에 이제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피로, 그리고 이제 근육통, 두통,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는 거. 상실되죠 거의. 네. 그다음에 이제 목이 아프거나 코막힘,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는 네. 설사 증상 네. 이제 이런 게 이번 코로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기분 더러운 건 다 있어. 네네. 심한 분들이 이제 보통 근육통이 같이 와가지고 네. 막 온몸이 찌들게 네. 맞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면은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가슴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압박감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통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거 피부나 입술 또는 이제 손이 네. 이렇게 창백해지거나 창백해지다 못해 아예 막 회색빛이 돌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치명률은 뭐 그렇다고 치명률이 이제 기존보다 다시 막 올라가거나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확실히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예전처럼 걸려도 그렇게 막 사망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그 환자들 관리하면서 이제 뭐 독감처럼 그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는 이제 노약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치명적일 수 있고 그렇죠. 중증 환자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후유증도 생길 수 네. 있고 그리고 전염력이 좋기 때문에 네. 입원 환자들이 너무 일정 숫자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질병의 환자들이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언제나 질병이라는 거는 예방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결국은 이제 마스크 계속 써야 될 것 같아. 마스크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네. 요즘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뭐 그렇죠.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보면은 저도 오늘 전 코시국 이후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합니다만 오늘도 지하철 타면서 보니까 한 2명 정도? 맞아요. 한 칸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세워보세요. 5명을 안 넘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걸리면은 많이 아프니까 네. 많이 아프고 며칠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안 걸리는 게 좋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좀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요즘 치료제도 이렇게 부족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정부가 어떻게 좀 해주기를 기대하기도 참 요원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니까 너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마스크 공익 광고 느낌으로다가도 네. 뭐 마스크를 좀 착용합시다라던가 좀 아니면 경각심을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손을 잘 씻읍시다라던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뭐 독감 같은 것도 유행이 덜 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세게 사람들이 세게 놀아. 아 그냥 걸리고 좀 한번 알았다가 나오면 되지. 이런 느낌도 소주 있어서. 고춧가루 타먹고 막.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디테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그런 거 했다가 뭐 긁어 부스럼 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뭐 하여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 느낌이야. 예. 뭐 민주당이 그렇다고 관심을 가지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라든 지원금 타령이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 치료제 예산이 지금 원래가 이제 작년까지 8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2천억 2천억이 채 안 되는 네. 그 정도까지 내렸는데 그런 거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무슨 13조를 25만 원씩 해서 13조 뿌리자 이런 거나 법안 통과시키고 있으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이제 대표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법안을 발의까지 했나 모르겠는데 그 전기요금? 예, 더위가 길어지니까 그 취약계층에 네, 16,000원씩 네. 전기 요금을 보조하는 그게 16,000원씩 보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취약계층한테 5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로 해서 원래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그런 정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현행 전기 사용량을 보면은 비춰보면은 한 16,000원 정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8월 한 달 보내가지고 5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 이제 가정 평균 사용량이 6만 5천 원대인가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15,000원 더 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한전책에다가 전기요금 감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재부 장관인가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그 전기요금 감면 말고 지원금 추가로 주는 걸로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 그래서 근데 지금 더위가 좀 길어지고 있고 늦더위가 네. 길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워낙 그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또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도 그 이제 이런 에너지 바우처 말고도 그런 취약계층들에 관해서 이제 뭐 냉난방 관련해서 설비 보조 사업도 많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보일러 놔주고 이를테면 보일러 놔주고 에어컨 놔줬는데 놔주고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쓰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그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 점에서 좀 세밀하게 따져봤을 때 돈 좀 모자라게 준 것 같다. 그래서 돈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취약계층에게 15,000원 네. 이런 수준이니까. 네. 그 근거도 명확하니까. 근거가 명확하니까 대책도 명확하고 그리고 크게 부담도 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생생내기도 좋고. 생색도 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놈의 25만 원에 비해서 딱 비교점도 명확하죠. 그렇죠. 현실적이기도 하고. 냅다 그냥 뿌려버리는 거랑. 그래서 뭐 한동훈을 별로 뭐 좋아하거나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케이스에 관해서는 한동훈이 뭐 원포인트 얻었다. 민주당에 비해서.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에서도 국회에서 이왕이면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머리를 써서 네. 예,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아니면은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건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도 곧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5년도 예산. 네. 거기서도 이제 이 치료제 확보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게 확보될 수 있도록 네. 좀 국회에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저러면 집권당에서도 계속 붙들고 야당에서도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해결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의료대란 관련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액션 취한 거 본 적 있어요? 뭐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는데 그냥 뭐 땡큐. 땡큐지 걔네들은. 그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뭐 그 와중에 지금 지들끼리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당대회를 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초창기에 김두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비웃었는데 지난 거 봤더니면 그래도 그나마 김두관이 그나마 저 임종석 같은 그런 찌끄레기들보다는 낫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 전당대회 때 네. 박용진 같은 거야 지금. 뭐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거의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나마 김두관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좀 나쁘게 보면은 전당대회가 너무 이재명 일색으로 흘러가는 거를 막는 어떤 양념 같은 거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김두관이 그나마 지금 나와서 만말을 하고 있다. 네, 메시지는 뭐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 좀 봅시다. 일단 이제 8월 6일 날 SBS에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질문을 가장해가지고 이재명 비판을 좀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연대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내부 단계에도 문제가 있고 위원을 확장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작권 요구하고 싶은데. 왜? 이거 연대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 이거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아유 워딩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근데 이제 화합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화합으로 바꾸겠다. 네. 이 후보에게 대신 물어봐달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우리가 흔히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을 가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회창의 길로 가면 여의도 골목대장에 그친다고 이야기한다.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든 차기 대선 후보가 되든 김대중과 노무현의 길로 갈 것이라 믿는데 어떤가? 지금 너 지금 그쪽으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사실은. 그렇죠. 믿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난 대선 때 그 0.73포인트 짜리로 졌는데 당시에 정의당 안 왔으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면에 국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이제 외연 확장에 성공한 거 아니냐 국힘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던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했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대선을 회고하고 0.73포인트짜리 진 것에 대해 반성하자면 훨씬 더 유연하고 크게 스크럼을 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재명 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랑 그다음에 대선 평가도 안 했잖냐.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가장 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좀 뼈아픈 질문인데 이재명은 그냥 뭐 그 말이 다 맞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넘어갔죠. 그랬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자기도 뭐 외연 확정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뭘 재판받고 있지? 뭘 하고 있어? 하고 있기는. 그 본회의장에서도 그 재판 준비하다가 그렇죠. 걸렸다던데. 네, 뭐 그 폰 들여다보면서 뭐 그러고 있다가. 이게 굉장히 이제 맞는 말인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게. 그러니까 좀 평소에도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놨어야 전당대회 때 이제 또 이렇게 좀 논리적인 일관성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네. 사실 김두관 후보가 그 전에 그 지난 대선 때도 네.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뭐 이제 대선 때는 그렇다 치고 대선 지나고 나서부터 나서도 뭐 한동안 그렇죠. 뭐 대선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을 김두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계속 해왔어야 했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는 했던 사람들은 다 뭐 경선 뭐 공천도 못 받고 네. 경선에서 털리고 뭐 이제 다 야인이 됐죠. 저는 이제 박용진도 지금 와서는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는 게 뭐 전당대회 때 그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때 그때 이제 막 그 대항마로 나와가지고 좀 맞는 말 했잖아요. 근데 그 기조를 유지를 못했어. 그러다 결국 이제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는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총선 때 이제 뭐 그 공천도 못 받고 그러면서 뭐 물론 밀려나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지. 자기 목소리를 뭐 그렇다고 해서 못 낼 건 아닌데. 근데 또 뭐 나름 그 뭐 투병 생활이 있었다고. 아 맞다. 뭐 그런 것도 네. 있긴 했었으니까 뭐 네. 이제 그래서 그랬으려나 하기는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내는 것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리고 지금 김두관이 이 목소리 내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개딸들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목소리 내는 것만 해도 뭐 그래 그래도 그나마 할 말은 하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점에 비하면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대표적인 게 임종석. 맞아. 왜냐면은 묵묵부답이거든요. 이 아저씨는 뭐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있죠. 이인영 씨. 잠깐만. 이인영은 의원이 됐나? 몰라. 모르겠다. 되든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예. 뭐 이분은 그냥 출마 저울질하다가 아예 그냥 출마 자체도 포기하신 그런 분이고. 어쨌든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네. 떠드는 게 낫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86들 진짜로 저도 지금 이재명 시기를 계속 지나면서 86들한테 진짜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졌거든요. 뭐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86들이 지금 그 이재명 세대 초선들 아니면 재선들보다는 훨씬 민주주의적인 개념이 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 지나와서 보면은 정치라는 게 자기 신념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지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뭐 패닉이 오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손 놔버려 이렇게. 네. 그냥 지지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네. 가만히 계셔.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그러고서 같은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네. 그 세워라 내워라 방관한 결과가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루라도 단축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뭘 하고 뭐 뒤에서 뭐라도 하겠지만 뒤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뭐 김두관을 밀어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경기도청 가가지고 뭐 이렇게 김동연이랑 쿵짝쿵짝을 하는지 뭐 어제 정신에서도 이제 정신에서 카피우스님도 말씀하셨던데 뭐 김경수 쪽으로 뭉치려는 건지 뭐 친구들 모르겠습니다만 뭘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뭐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얼굴마담 하나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꼭 뭐 대선 후보 뭐 이런 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야지. 뭘 했어야 했지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좀 이 꼬라지까지 갔는데 이 꼬라지까지 갔으면 이제라도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늦게라도. 하지만 지금도 없다. 네, 지금도 없다. 자 이제 이어서 그 8월 6일 날 김두관 후보 대변인 박광순 씨가 이제 논평을 냈는데 이제 그 경선 흥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백광순이구나.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4일까지 치러진 지역순회 경선에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비상이다. 과반을 넘어선 제주부터 호남까지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6.47%이고 불참한 당원이 73.53%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3, 4일 날 호남에서 이제 그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때 투표율은 22.64%고 77.36%가 투표를 거부했다. 현재까지 이재명의 득표율은 86.97%로 전체 투표한 권리당원 선거인당 69만 7,351명 중 16만 542명, 즉 23.02%의 지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인 중에서는 이제 86%지만은 뭐 실제로 전당원에 비하면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77%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김두관, 김지수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가나? 투표 안 한 사람들한테 묻어가나? 이건 좀 말장난이지. 말장난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비상인데 네. 뭐 이재명 잘못이 크죠. 이재명 그렇죠. 잘못이 크긴 한데 그래도 같이 전당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띄고 있으면은 사실 김두관도 책임을 느껴야지. 그렇지. 흥행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자기 그만큼 흥행력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77%의 투표를 안 하시면 왜 안 하겠냐고. 찍어줄 놈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까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도 평소에 좀 이런 메시지를 내고 뭔가 경각심을 당내에 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당대표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각을 세우려고 이런 말을 갑자기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소구력이 없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 상황에서 김두관 표는 조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0% 달랑달랑 뭐 그렇게 나오죠. 16%인가 뭐 이 정도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투표율이 낮으니까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용진 후보보다도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전체 당원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에 뭐 2-3명 정도가 이재명 지지하는 수준인데 이게 과연 대표성을 띨 수 있냐 이 지지를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랑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중심 국민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은 74%의 당원이 투표를 거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건 상당히 이제 좀 그 논리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가 아니라 소수 강경 개딸의 주권 시대고 이건 민주당 당원이 만들어 놓은 꼼수다라고 짚습니다. 어떤 꼼수냐면은 뭐 일반적인 그 의결에서는 제적수 과반 참석의 과반 투표지만은 이 경선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20% 이상만 투표하면은 충족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이렇게 이제 당원을 개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당강령 전문에 그리고 또 당강령 전문에다가 기본 사회를 명시키려 했다고 해요. 최근에. 맞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죠. 와, 진짜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냥 여기 이제 그 용해인당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예. 보도를 보면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 세대, 성별,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통합의 국가 등이 명시됐다. 여기 통합 나오네. 네, 통합 나오지. 전체주의 국가는 얘네들이 지향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우리가 이제 좀 놀린다고 중국 공산당 되려는 거냐 하는데 네. 사실 뭐 비슷하지. 그죠. 중국 공산당이랑 비슷하죠. 얘네는 문화 대혁명 하고 싶을 거. 사실 이제 그 순수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지금 시진핑 같은 인간들 진짜 갈아 죽이고 싶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저기 뭐 조지 오웰의 소설 뭐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조지 오웰이 공산주의자인 걸 아세요? 몰랐죠. 그러면 네네네.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반공 소설 그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조지 오웰이 그 소설 쓴 거는 반공주의가 아니에요. 반전체주의에 관한 소설입니다. 근데 지금 스탈린 이 새끼부터 해가지고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심각한 파시스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파시즘으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버린 거지 인간들이. 그런 점에서 이재명도 존떡인 거지. 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표방하지만은 똑같이 전체주의로 좀 가려고 하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이상한 돼지들처럼 그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자기 몫을 챙기는 거죠. 네,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네. 인민들을 처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숙청해버려서 네. 저기 뒤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네. 그런 것을 경계하게끔 동물농장을 만든 건데 뭐 지금 뭐 민주당의 상황은 그것과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관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는데 김두관도 기본사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강령과 당헌은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논의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개정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뭐한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사회에 동의하면은 또 문제인데. 왜냐면은 그 김두관은 지난 대선 때 이제 기본 자산 이걸 들고 나왔었거든요. 미친 이제 이놈의 포퓰리스트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또 8월 7일날 MBC 뉴스 예전에 이제 김두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2대 총선에서 공천 못 받고 나간 분들을 안았으면 좋겠다. 그 지방선거에서 경쟁할 수 있겠지만 대선에서는 크게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뭐 조홍천, 그다음에 전병헌 우리 당 대표 등을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정의당과 연대를 안 해서 대선에서 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크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정의당과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정의당 지지 편에서 올 수 있는 편은 다 왔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어차피 정의당 표의 다수는 낙수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주자들이 있지 않나. 지금 복권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이탄희 전 의원, 이인영 의원 등 우리 당의 그 대권 자산들이 많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대선 후보군으로 키워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당원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 나오기만 하면 다 죽이려 든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지금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호파이 바람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상한 쇼를 했죠. 지난주에도 이제 하나 무슨 영상? 네,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결국 기사까지 떴는데. 라면. 네. 컵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제 그런 식의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이제 찍은 시점이 보면은 제3자가 찍은 거란 말이지. 제3자가 찍었고 네. 100% 연출이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찍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앵글을 만들었지. 이렇게. 아니 근데 상급자가 막 갑자기 지적하는데 거기서 폰카 꺼내가지고 찍고 있는 그런 미친 하급자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연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유치하죠. 그리고 마무리가 얼마나 예쁘니까 일단 그래도 준비해 주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발면은 이제 한 젓가락 들죠. 네. 아이 그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네. 옛날 이제 이재명이 네. 그 시판에 바빠던 거고 바빠가지고 네. 아, 이제서야 뭐 늦은 점심을 먹는다. 네. 연락이 세팅된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김동연 지사가 네. 그
내 반명이다. 이런 느낌의 라면 먹는다. 영상을 올린 것 같다고. 난 그거마저도 내가 이렇게 분노한다. 갖고 오지 마라 이런 거. 아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너무 유치하고 이 사람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유치해. 그렇게 자기적으로 나가는 걸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차릴 리가 있냐고. 차라리 자막으로 이렇게 영상 구석에 이것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이런 거 하던가. 그러면 좀 차라리 귀여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리얼인 것 마냥 그 영상을 올리니까 리얼일 수가 없는데 리얼인 것처럼. 차라리 연출이라고 차라리 그 자막이라도 달아주면은 그러면 좀 웃기면서 귀여워지기라도 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근데 뭐 김동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거의 이재명 빼면은 현재 민주당에서 김동연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근데 개딸들이 절대 안 밀어줄 거야. 아니 뭐 절대 안 밀어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막 뭐 김동연 지사 주변에 뭐 친문들이 막 몰려갔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이 이제 조금씩 경기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기회소득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기회소득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름이 좀 웃겨서 그렇지 네. 기회소득은 뭐 그렇게 우습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취지는 그렇죠. 취지는 그렇고 뭐 나중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기회소득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 근데 굳이 그러니까 그 약간의 이제 스킬을 썼다. 네. 그러니까는 뭐 기본소득을 대체하는 듯한 아니면 기본소득에서 이렇게 확장판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다른 건데 이렇게 기회소득이라는 명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정치적인 스킬을 썼다. 네. 뭐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김경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번 광복절로 그 이제 복권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런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친명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성호랑 그리고 이번 주에 장경태가 네, 장경태가 방송에 나가서 네. 네. 아주 장경태 진짜 그 새끼는 아유 어린 놈이 진짜 어쩌다 그렇게까지 썩었는지. 어린 놈 하니까 네. 우리가 괜히 나이를 너무 먹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먹은 거 사실이지 뭐. 사실 거짓은 아니죠. 네. 조금 싫다. 네. 근데 좀 싫다. 장경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꼰대스러워 보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는 그 사이버 레카랑 붙어먹은 거나 어떻게 잘 수습해라 잘못하면 거기까지 흘러가겠더만. 누구랑 붙어먹었대요? 임마누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기가. 까레라이스? 네. 오 걔랑? 네. 그 예전에 뭐 중고차 관련해가지고 중고차 사기범 관련해가지고 뭐 그 장경태 의원실 나오고 그랬었거든. 의원실에서 뭐 직원 나와가지고 뭐 방송에 출연하고 그랬었거든. 아하 그랬었군요. 네. 보거나 잘 손절 쳐라. 너 잘못하면 너까지 달려 들어간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네. 8월 5일 날 이제 앞서가지고 8월 4일 날 아마 밤에 긴급 문자가 돌았을 거예요. 8월 5일 날 지금 이제 동교동 그 DJ 사저 앞에 이제 우리 당이 집회를 하니까 말이를 나와달라. 그런 문자가 돌았고 8월 5일 날 이제 그 우리 당 책임위 회의를 그 앞에서 했습니다. 네. 이날에 이제 앞서 인트로에서 그 인트로는 8월 7일 거구나. 이날 그래서 이제 전병헌 당대표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서거 15주기에 김대중 2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거업체 개인에게 100억 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의 충격이다.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김대중의 정신과 두 분의 역사적 유사를 사실상 사유화했고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시설용으로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각 백지화해라. 그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가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거 이제 7월 말에 처음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한다. 이 아바이 수령 요 워딩 되게 좋아하셔. 계속 이렇게 그 타이밍만 보면 이렇게 딱 쓸만하다 싶으면 계속 아바이 수령 요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유신 지옥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 정황들이. 요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날 이제 요 집회가 나고 나가지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당 관련 보도로는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과의 공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아이템이 언론들이 딱 물기에 좋은 아이템을 전병현 대표께서 적절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잘 던지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액션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문제를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내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당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보면 기사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당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새로운 미래는 어떤 당이냐. 그래서 이제 비록 그 내용이라는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뭐 그 총선에서 폭망한 당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창당되었고 이제 이들은 반 이재명과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그런 가치를 걸고 창당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지금 전병현 대표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반 이재명을 내걸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대안으로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메시지를 냈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굉장히 이거 처음에 이제 이 김홍걸 관련 기사를 봤을 때만 해도 저로서는 상상 못할 그런 대응을 불과 며칠 사이에 딱 해가지고 확 언론에 터뜨려서 주목도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거는. 그 전병현 당대표께서 전당대회 때 나오셔가지고 연말까지 당 인지도 혹은 지지율을 5%까지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시는 거 보고 그냥 빈말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냥 이 김홍걸 나쁜 놈이네 그렇죠. 이 생각까지는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저희 같은 그렇게 이 7월 말에 이제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마다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안 다뤘잖아요. 네네네. 하여튼 안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촉구하게 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봅시다. 지금 이제 김홍걸이 지금 이제 DJ랑 이희호 여사의 그 유산을 독식한 그런 모양새인데. 네, 그렇습니다. 형제가 두 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이신 김홍일. 네. 그분이 이제 서거하셨고. 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님 돌아가시기 직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걸로. 그래서 원래 3남이었는데 지금 이제 생존한 형제는 이제 형이 한 명 있죠. 김홍업 씨. 네네. 둘째죠.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김홍걸이 혼자 다 먹었냐. 이걸 이제 한번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 이제 이호 여사께서 그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을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동교동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 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는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네네. 이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홍걸이 다 먹은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난 총선, 그러니까 올해 총선 말고 네. 20년 총선 좀 전인가? 그러니까 네. 이효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게 2019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유언장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네네.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뒤에 나온 내용이야. 네. 이게 진짜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김홍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 공신력을 얻으려면은 여러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뭐가 하나 빠졌어. 그러니까 공증이라는 절차가 빠져가지고 이거를 김홍걸이 태클을 걸어가지고 유언장을 아예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형제들, 그러니까 자식 그 아들 3명을 보면 이제 김홍일, 김홍업 형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걸이 있잖아요. 김홍일, 김홍업 형제는 그 DJ 전처, 사별한 전처. 첫 번째 부인. 네. 네. 차영애 씨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서랑 재혼하시면서 낳은 아들이 이제 김홍걸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족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모 혹은 전처 소생은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냥 아버지의 인척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법적으로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효 여사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아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장이 그래서 유언장에는 그냥 형제들끼리 다 나눠 가지라고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홍업 씨는 법적으로는 이효여사의 아들이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유언장이 무효가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를 김홍걸이 유언장까지도 무효를 시켜버린 거야. 공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가정법 자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김홍업 씨랑 이제 그 재산 분쟁이 붙었는데 20년 9월 11일 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는 유언장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 증여 계약의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는 이 주장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홍업 네 김홍업 씨 손을 들어줬어요. 예, 손을 들어줘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홍걸이 이 가처분 인용을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냈는데 기각돼가지고 항소를 냈어요. 항소를 했다가 2020년 연말에 이제 또 항고를 취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1년 6월 10일 날 이때가 이제 이후에서 2주기였거든요. 2주기 날 요날에 이제 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김홍업이랑 김홍걸 이제 화해를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당시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자제분들이 좋은 소식을 줬다. 이렇게 돼서 재산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올해 이제 7월 말에 이제 이런 기사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화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봤으니까. 예, 유언장은 효력이 있으니까는 동교동 사저를 김홍걸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가로 뭐 재판을 더 이어갈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러면 분쟁이 길어지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유언을 잘 따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화해가 됐을 거예요. 네. 이호 여사님의. 네. 그리고 김홍걸이 처음에 그 진짜 이게 거지 같은 게 유언장이 있고 유언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새 주체죠. 그러니까 네. 첫째인 김홍일 씨의 이제 부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부인 그다음에 김홍업 씨 네. 그다음에 김홍걸 네. 세 사람의 날인이 거기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이 유언장을 받아들인다 이런 표시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공증이랑 모든 절차를 다 마감해서 진행됐으면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건데 이제 3분의 1은 김대중 기념사업회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세 주체가 이제 네, 균등 분할. 그래서 이제 뭐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네. 사저 매각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유언장을 거의 무효화 시켜버린 거예요. 공증이라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효력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나만 이희호 여사님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거를 다 먹겠다. 쓱싹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노벨 평화상 상금도 지가 낼름 했잖아. 자, 그래서 뭐 요거 이어서 쭉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DJ 사저가 매각됐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는데 이미 이제 24일 날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제 소유자가 명의가 이전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24일 날 그 이제 이전된 그 명의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다. 네. 그리고 이게 매각 대금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김홍걸은 이 매각 이후로 상속세를 뭐 납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상속세가 15억 가량인데 이제 국세청이랑 합의해가지고 분할하기로 했다. 지금 네. 5분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3억씩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노벨상 상금은 8억 그거는 이제 1차 납부 때 쓰겠다고 이제 그렇게 김홍걸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1차 납부 때 한 2억 6천에서 8천 정도는 입금이 됐대요. 네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냐 봤더니만 김홍걸이 이제 코인 투자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당됐나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탈당됐나? 그러니까 때가 이제 출당 당했죠. 출당된 건데 코인 때문이었나? 거기 부동산 때문이었나?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때였던 것 같은데 김홍걸 출당 네, 때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김홍걸이 이제 이후에 밝기를 이 3억 가량을 이제 그 상금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상속세 만들어 보려고 코인 투자인데 다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날렸나 근데? 네, 다 말아먹었어요. 뭐 그때 장이 안 좋긴 했지. 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스피커 세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김민석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SNS에 적었어요. 내각 연유가 어찌됐든 민주당과 내각 김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김민석이 자기 SNS에 적었는데 이걸 이따가 이제 그 전병인 대표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별로 이재명이 진짜 이렇게 말했다고? 이런 말이면 이재명이 직접 하면 되잖아. 자기 SNS나 아니면 뭐 기자회견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 정도 얘기를 네. 뭐 김민석의 뭐 대변인인 것 마냥. 그러니까 이거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김민석이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했고. 그 박지원 같은 경우도 8월 6일 날 이제 전재산 내놓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박지원도? 예, 박지원, 예. 난 김민석이 전재산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박지원이요, 박지원. 그랬는데 8월 9일 날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목포 KBS 나와가지고 금융권 예금 6억 원을 모두 내놓겠다. 8월 6일 날 전재산 그랬다가. 박지원의 말이 바뀐 거구만. 네. 그리고 또 정청래는 8월 7일 날 이제 민주당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교동 사저 주변에 이미 이제 국비와 서울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평화공원 공간으로 조성된 바가 있으니까 사저도 지금 이제 서울시랑 국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뭐 정청래의 말은 그렇게 해볼 만한 말이기는 한데, 근데 정치인이 말하기엔 좀 허접한 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이것도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서울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못했냐, 그 이유가,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이미 논의가 됐다가 안 된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하죠. 하나는 이제 세금 납부 다 안 됐다. 상속세 때문에.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지은 지 5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50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미래유산 등록이 안 됐다.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죠. 자, 이제 정청래는 어쩌면 약간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연 대표님이 이제 SNS에 또 8월 6일에 올리신 글이 있는데 요걸 한번 봅시다.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저가 기업에 매각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누를 수 없습니다.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정권의 암살 위협과 시도, 전두환 정권의 가택연금과 사형 선고를 견디며 끝내 이기신 역사의 현장입니다.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하셨던 위대한 증거입니다. 동교동은 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매각이 사적인 일이 된다는 발상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곳은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꿈을 꾸며 한 시대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외람되지만 저에게도 신문 기자로서 30대의 시간을 가장 오래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동교동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떤 고난과 희생, 인내와 저항 위에서 싹 텄는지를 알리는 장소로 영구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물며 상속세는 동교동 소멸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저 매각 결정을 되돌리기 바랍니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만들라는 이희호 여사님의 유지대로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을 검토합시다. 시도 등록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와 생가가 보존돼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명한 대안을 찾기를 권합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랑 차이가 있는 게 정청래는 뭐 예전에도 한번 뭐 비슷한 거 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글 속에서 법적인 근거들을 짚었어요. 그 일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분위기 따라가지고 대충 뭐 사람들한테 좀 그럴싸해 보이게 이야기하는 거랑 진짜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말이랑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진실 공방이 오갔는데 김홍근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도 몇 명 이제 그 친디제이계 인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김대중 재단에서 이 관련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대충 뭐 크게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더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김홍근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8월 9일 한국일보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김대중 재단 측의 이제 입장이 있는데 김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니 재단이 대신 집을 매입하고 상속세, 양도소득세까지 다 해결해 주기로 함께 각서까지 썼다. 이 김대중가 김대중 기념회인가 이게 네, 재단. 아니 그러니까 기념회 재단이 걸요? 이게 건노갑이 하고 네, 있는. 네. 거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방안을 마련해서 네. 돈도 준비했고 그래서 이제 각서까지 썼고.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쓰기라고 재단에서 계약금 3억 4천만 원까지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계약 체결 직전에 김홍걸이 이제 더 크게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죠. 네. 그 이제 김홍걸은 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재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재단이 제안한 거는 이제 사저 유지를 위해 부담했던 비용과 상속세를 합한 20억 원만 재단이 주겠다. 그리고 사저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단에서 부담하는 돈과 약 35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걸이 그동안에 사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 돈이나 상속세는 재단이 내주겠지만 그냥 그 사저 자체는 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해달라고 재단 측에서 요청했다는 게 김홍걸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김홍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저는 사적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식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 이제 뭐 저기 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뭐 상속세를 핑계로 이걸 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자체 이 공간 자체가 또 공적인 그러니까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홍근은 그냥 이것도 그냥 사적 재산일 뿐이고 팔면 돈 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급하게 또 판 게 단지 비싸서가 아니라 네. 이거 100억짜리라고 네. 도장 찍은 겁니다. 동교동 사저의 가치는 100억짜리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뉴델리에서 그 기사를 쓴 게 있는데 네. 거기 내용에 의하면은 그 2020년 당시인가 네. 동교동 사저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2억 이렇게 감정 평가가 나왔어요. 32억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반영이 된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 집값이라 그러니까 집과 토지값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뭐 그때 2020년에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었고 네. 뭐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4년 사이에 3배 이상 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많이 쳐주면 한 60억 저는 이 정도까지도 후하게 그냥 대충 짐작을 합니다. 60억을 넘지는 않을 거다. 한 50억대 정도. 예. 근데 100억에 파는 거야. 좀 이상하죠, 이거 좀.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아무리 그러니까 산 사람 이제 뭐 제과업계 프랜차이즈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거를 100억이나 주고 샀다는 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기억하고 있거나 그 자리에서 네. 뭐 그러니까 100억이나 주고 사지.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사람은 미쳤다고 뭐 그거를 100억이나 주고 사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만 바라본다면. 네. 근데 뭐 막 그 사람도 뭐 어딘가에 인터뷰를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한 거를 보면은 뭐 자기도 김대중 대통령 뭐 존경하고 그래서 뭐 일정 공간은 남겨놓을 거고 기념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 썰을 풀던데 뭐 글쎄요 뭐 어림없다는 생각이 들고 동교동이 그렇게 핫스팟인가? 과연 제과 제빵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이제 차지해가지고 어떻게든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버는 장소로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모론 한번 써볼까요? 오랜만에 잘 안 하지만은 저는 이거 김용걸이랑 둘이 자꾸 기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왜냐면은
어쨌든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00억짜리라고 이렇게 딱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거 그러면 가격표가 딱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김대중 재단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계 일각에서 우리 당을 비롯해서 정치계 일각 혹은 이제 친 DJ계에서도 이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100억 이상 주고 사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네. 거지. 그렇게 해서 집값 뻥튀해가지고 좀 남겨 먹으려는 거 아니냐. 원래는 그러니까 32억이란 말이야. 네. 감정평가로 하면. 그리고 막 이걸 가지고 굉장히 사적으로 막 이득을 내려는 거 아니면 그냥 그 정도 감정평가 액수로 김대중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든 아니면은 매입을 시키든. 애초에 100억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네. 네. 거기서 너무 지나쳐 액수가. 그만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나올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굴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둘이 지금 짜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봐줘도 너무 괘씸한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죠. 네. 그리고 이 상속세도 그게 기본거래 재산이 어느 정도 있거든. 네. 그 강남에 그러니까 반포인가 어딘가에 아파트도 뭐 세 채인가 있잖아. 거기. 아파트가 2채 있고 그다음에 그 부인 명의로 된 상가도 하나 있고 상가도 그게 한 10억 대인가? 그거 누락시켰다고 이제 총선 끝나고 벌금 80만 원 네. 맞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내가 팔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팔려가지고 상속세를 못 내는 뭐 계속 상속세 타령이야. 네, 계속 상속세 타령인데 계속 아니 너 평화상 상금도 말아먹고 코인질 해가지고. 어쨌든 그 돈이면은 근데 그 돈도 바로 사실 이효 여사께서는 기부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본인이 그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방법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재단이나 네. 어딘가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긴 또 정치인이었잖아. 그렇죠. 어? 국회의원도 한 번 했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상의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하다못해 진짜 손을 벌려서라도 후원금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그게 방법이 왜 없겠냐고. 네. 근데 100억짜리라는 거지. 김원곤한테는 거의 뭐 야 코인급이지. 그러니까 이거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작업질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그러니까 들어. 굉장히 괘씸한 짓을 한 겁니다. 진짜 그 호부 견자의 21세기 버전을 하나 자기가 만들어 버렸지. 아니, 견자도 못 돼 이 수준이면은 사람한테서 쓰레기가 나왔네 이 수준이지. 그거를 김민석은 참 웃기게 네. 포장을 했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어느 분이 지적하셨던데 지금 이제 민주당 대응을 보면은 네. 김원골 자체를 거론을 안 해요. 네네네네네. 김원골이 괘씸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해. 이상해 좀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는 전당대회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호남은 일단 끝났잖아 이제. 호남 경선. 아니 그리고 지금은 그 김원골을 욕해야지 호남 표를 넣지. 아니 그러니까 다 끝났잖아.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답이 안 서서 그런가. 근데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어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김원골을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시킨 게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지도부거든. 네. 지금 현행. 그러니까 이제 괜히 언급하면은 엮일까봐. 네, 엮일까봐 그런 거라. 그래서 안 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은 설득력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엮이기 싫어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불똥 튀는 게 싫어서 언급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뭐 김민석이 책임을 굳이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말미에 그렇게 썼는데 네. 책임이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딱 김원골 때문이지. 그렇죠. 이 사단은. 유언장대로만 이거 보도도 됐거든요. 네. 유언장이 딱 이호 여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김대중 재단인가? 그 재단 측인가? 그 당시 유가족 측이라 그랬지. 네. 이 유언장이 공개가 돼가지고 뭐 기사화가 됐단 말이야. 빼박이란 말이지. 그런 유언장을 기본거리 공증 이거 거치지 않은 거라고 냅다 제가 다 먹어버린 거야. 진짜 나쁜 새끼야. 어디서 진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의 대응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미래에서 이제 시동을 걸고 그렇죠. 시동을 거는 바람에 민주당이 억지로 끌려나온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또 기사화를 해주니까 갑자기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네. 뭐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이렇게 박지원까지. 아 박지원. 예. 4명 모였다는 게 박지원, 그 인간들이죠. 박지원은 뭐 웃기긴 해도 그래도 자기 예금 6억을 털겠다잖아. 근데 예금 6억 터는 것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털겠다 그런 얘기도 없고. 없긴 하지만. 그리고 전 재산이나 그래놓고 또 말 바꿔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거는 우습게 실제로 내놔야지 완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박지원 재산이 대략 한 30억 되거든요. 재산 공개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까지 합쳐가 집이랑 26억인가 그래요. 네. 거기서 그 정도 재산에서 6억 정도 배팅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물론 문제는. 최종적으로 납부가 돼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팅하는 용기. 아니 후속 보도 안 해주면 질질 끌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박지원은 뭔가 이 쇼를 할 줄 안다. 쇼는 할 줄 아는데 박지원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당이 그래서 지금 전병현 대표가 여러모로 좀 기민하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 복권 관련해 가지고 네네. 메시지를 내셨단 말이죠 또 네. 환영한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이 김원골 사저 문제 때문에 DJ 사저 문제 때문에 또 이제 조국당 방문해가 조국이랑 담화하신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이렇게 복권 얘기를 해줘가지고 반갑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 상당수는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조국에 대해서 비호감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김경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도 김경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그 재난지원금 2차 사태 그때 이후로. 그런데 하여튼 당원들 분들의 여론은 대충 김경수에 대한 거는 호감 비호감 반반인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예. 아무튼 이제 그래서 굳이 뭐 남의 당 인사하는 복권되는데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 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잃어버리면 일단 그 김경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명 세력의 집결 구심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김경수가 그만한 인물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상징성 면에서는 김경수가 뭐 그 정도. 그리고 이미 지금 친명들이 적대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더욱 걔네들이 포용한다고 그랬으면 또 달라졌을 거야.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반명 전선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병현 대표가 일찌감치 이렇게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거는 이재명 측이 보기엔 굉장히 불편하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이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조국이랑 저희 전병현 대표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정성호가 한 얘기만 봐도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포석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런 식의 언급하면서 또 우리 당이 한 번 더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언론들한테 그 아이템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그 전병현 대표도 3선 하셨잖아요. 네. 의원 짬밥 그냥 뭐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점점 착 받게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생리를 좀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정치 언론에 관해서. 네. 그리고 약간의 좀 자극적으로 보이는. 네. 이거 그러니까 얘네들 반명전선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계속 이제 느낌을 주잖아. 떡밥 픽픽 던지는 거야. 물으라고. 근데 잘 받아먹겨. 그 떡밥을 잘 던져.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대외적으로 우리 당 지금 대외적인 활동만 놓고 보면 우리 당 대표는 정말로 잘 뽑았다. 근데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인데 우리 당내의 문제는 사실 당 대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는 지금 대외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있으니까 우리 자강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원분들도 조금씩 힘을 내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위원장 네. 상설 특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무부총장 이병구님이 임명이 되셨고 대외협력부총장 허기회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위원장의 전용태, 여성위원장 이미영, 청년위원장 신재용, 대학생위원장 오경현, 장애인위원장 고관철, 교육위원장 홍경표, 지방자치위원장 조덕호, 소상공인위원장 김영남, 남북고속철도 추진특별위원장 이근규,
서해권 발전 특별위원장 김용인, 문화체육 특별위원장 박종천, 국민소통 특별위원장 김효은, ESG 특별위원장 신순여,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용구,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창근 이렇게 이상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인사분들의 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인사분들도 지금 맨 땅에 헤딩이에요. 다들 위원장이라고 하나씩 맡았지만 우리 땅이 무슨 위원회를 제대로 꾸려가지고 뭘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그래도 이제 뭔가 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알던 이름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 제법 네. 처음 보는 이름이다. 네. 잘 모르던 분이다 싶은 이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좀 확장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또 우리 당원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이제 힘을 좀 내보자. 힘내시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뭐 올림픽도 재밌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조금씩 이제 당이 다시 당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분명히 어그로 꼰대 성공했다. 네네네. 앞으로도 기대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올림픽도 끝날 거고 네. 그리고 더위도 이렇게 뭐 조금씩 한 풀씩 꺾여가는 것 같죠. 근데 네. 습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네. 살만합니다. 훨씬 더 네. 살만해진 것 같고 이제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 재유행 조짐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